이 선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론을 주장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은 뼈아픈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손쉬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배를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만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새 신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당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오만함을 견제하는 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는 이겼던 선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17%가 지는 선거를 맞이한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이죠. 판 커진 구청장 선거 민주당 크게 이겼다. 네. 어제 있었던 강서구청장 이 보선 최종 100% 개표한 결과가 오늘 조간에 실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 다 개표가 되기 전에 이 신문사실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리진 않았는데 일단 결과는 민주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100% 개표한 결과를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00% 개표한 결과 민주당 진교훈 후보 이제 당선인이죠. 진교훈 당선인 56.52% 득표를 했고요. 김태우 후보는 39.37%. 그래서 저희 키워드죠. 17.15%포인트 차로 크게 진교훈 당선인이 이겼다, 당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라는 건데 진교훈 당선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서군 여러분께서 새로운 강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네. 진교훈 당선인의 목소리를 지금 직접 들어보고 오셨는데 권지웅 위원님. 네. 사실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는 전망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17%포인트 차로 이길 거라는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이길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그 당시 선거를 뛰고 있는 분들도 두 자릿수만 돼도 사실상 크게 이긴 거다. 왜냐하면 직전 선거에서 어쨌건 지방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구청장이 섰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강서에서 한 10여일간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네. 이 선거가 기초단체장 선거라기보다는 정권 심판 선거처럼 많이 여겨졌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첫 번째 마디가 물론 제가 민주당 인사여서 그랬던 건데 윤석열 정부 너무 오만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결과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공천되는 과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는 김태우 후보는 공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유죄 확정이 되었고 그 유죄 확정을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해서 네. 사실은 다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의 패배를 용산에서는 되게 깊이 좀 반성하는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단순히 뭐 여야 국면이 아니라 이건 정권 심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당 압승, 정권 심판 경고 날린 민심 말씀처럼 이번 보선 결과 정권 심판이었었다라는 해석인 겁니다. 지금 정권 심판이었다라는 건데 말씀 중에 나왔었죠. 왜냐하면 1년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와 어떻게 달랐느냐 좀 같이 보겠습니다. 1년 전 선거 결과를 좀 같이 볼까요? 1년 전엔 이랬습니다. 1년 전엔 민주당 당시에 김승현 후보였었는데 48.69%였고요. 김태우 후보가 이번엔 낙선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2.61%포인트 차로 51.30%. 그러니까 과반인 거죠. 50%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었거든요. 이게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2.61%포인트 차였는데 이번에 17%포인트 차로 뒤져서 졌다라는 거.
얘기인즉슨 1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건 정권 심판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최진영 변호사님. 정권 심판론이 먹혔다고 보십니까? 정권 심판론이라고 이 판을 너무 키우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결국 1년 반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네. 그것이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나치게 나갔다. 이렇게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선거란 것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구도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요소에 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모두 패배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좀 원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많이 지금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헌 당규 상 이제 책임 있는 사유로 해서 재보궐선거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 다른 사항과 다른 건 맞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무슨 뇌물을 먹었다든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김태우 후보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해서 이게 그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그대로 다시 이제 그 사면 복권을 통해서 네. 공천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특히 그 강서구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반감을 가졌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저는 또 의외로 진교훈 후보의 개인적인 경쟁력,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했는 것,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진교훈 후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물이 괜찮았다. 인물을 민주당이 잘 선택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분이 정치적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거 유세하는 데 연설을 봤을 때 이분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로서의 어떤 영향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 반면에 김태우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아는 얘기하지만 사실 언론에 나오는 것은 나는 대통령과 한 라인이다. 이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면목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행정가를 뽑는 강서구 청장이란 어떤 선거의 본질에서 좀 어긋났다는 그런 전략의 어떤 실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어떤 공천의 문제라든가 네. 인물의 문제 이런 문제에 어떤 그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뭐 그렇다고 해서 확대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이다라고까지 확대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 자체만을 보고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민심에 따가운 어떤 그 경고장 한마디로 옐로우 카드는 충분히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 중에 전략 미스였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정가인 진교훈 후보에 비해서 정치인을 강조한 김태우 후보는 뭔가 전략 미스가 있었다라는 점. 그 점도 일단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어쨌거나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긴 많았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17%포인트라는 굉장히 큰 격차인 거죠. 이겨도 두 자릿수면 선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7%포인트, 조금 더 나가면 거의 20%포인트의 차이인 건데 20%의 차이를 지금 예상을 한 분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예상을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가 예상을 했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강서구에서 가불병을 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받은 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표의 차이가 17.87% 정도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총선 분위기라면은 한 17.87% 차이 나는 것이고 지금은 그때 김태우 후보도 그렇게 졌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17%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선거 전에, 그러니까 이 본선 어제 전에 한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런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거다. 내가 왜 강서구청장 보궐 예측을 18%포인트 격차로 했냐면 21대 총선 때 강서 현재 지역구인 가불병 투표를 합산해서 나눠보면 17.87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21대 총선 기준의 득표수를 놓고 봤을 때 강서, 갑을병 요 세 개를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 민주당 해서 보면 총합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봤을 때 이 격차가 총합을 해봤을 때
17.87%가 나온다. 그러니까 17에서 18%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종 100% 개표를 해보니까 17.15%포인트입니다. 요거는 박진호 의원님 살짝 좀 무서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맞았으면 더 무서울 뻔했어요. 이게 우연하게 숫자만 맞은 겁니까? 아니면 이 분석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선거 결과를 단순히 이제 총합을 해서 이제 나눈 것에 불과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석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숫자만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좀 이제 의미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출연하기 이전에 네. 이제 지금 현재가 집권 2년 차에 이루어진 구청장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4년 그때도 집권 2년 차에 이루어진 구청장 이제 14년 지방선거, 네. 강서구청장 선거, 그리고 2018년 그때도 집권 2년 차에 이루어진 지방선거. 그때 이제 그 국정 지지율과 네. 선거 결과를 보면은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4년도 같은 경우에 네. 국정 지지율이 이제 50대 초반에서 이제 막 40대로 이제 하향세를 그리고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12%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이 70대 중반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네. 저희들이 36%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구청장 선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지금 시기가 집권 2년 차라는 시점을 적용하는 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선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14년도에 이제 12%포인트 차, 네. 18년도에 36%포인트 차를 생각했을 때 이번에 17점 이제 아까 15%는 네. 저는 큰 이변이라고 불릴 정도의 격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선 그 집권 2년 차 때의 구청장 선거를 미뤄 본다면 17%포인트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뭐 12도 있었고 30몇 %포인트로 네. 진 적도 있지 그것도 않았느냐라는 말씀인 이번 거예요. 또 투표율이 상당히 또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뭐 그 격차 자체는 더더욱 뭐 크게 볼 수 없죠. 또 그렇게 다른 역대 집권 2년 차 구청장 선거로 같이 이 비교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같이 하신 건데 일단 저희가 앞에서 불과 1년 반 전에 있었던 이 지방선거 때 그때 강서구청장 때는 2%포인트 차이로 이 김태호 후보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17%포인트 차로 졌다 때문에 정권 심판 얘기도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1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뒤집혔고 그래서 정권 심판인데 또 2020년 총선 때랑 비교를 해보면 또 이게 이 2020년 총선이랑 비교한 요 결과가 맞다 그러면 이게 또 이 정권 심판 성격이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좀 맞췄다라고 보이고요. 네. 물론 그 데이터를 맞춘 부분에 대해서 뭐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2020년 총선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 총선에도 한 17%포인트로 뭐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왜 2020년 총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중요하냐면 네. 그 다음 선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네.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다 패배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 번의 선거를 내리 승리를 했는데 네. 다시 2020년 총선으로 돌아가서 패배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 총선에는 뭐 정권 심판론 뭐 이런 부분 보다는 뭐 2020년 그 당시의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정권 심판론이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애써 그 의미를 좀 축소하고 계시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 선거 기간 내내 윤심 마케팅을 했던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김태우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 라인이 되는 그런 후보다, 힘 있는 여당의 후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 그럼 결국 윤심 마케팅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마케팅이 결국에는 무력했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결국 강서 국민들께 더 와닿았다라는 것, 이 부분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약간 국민의힘에서 듣기에는 좀 아플 수 있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정권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민의힘에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졌다라는 건 이거는 분명한 심판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2년 차, 집권 2년 차 재보궐선거가 참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 특히 저 구도, 선거 같은 경우에 70%가 구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갑, 을, 병 모두 그 민주당의 그 지금 텃밭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갑, 을, 병 모두 다 이기고 있고 특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선거에서도 거의 18% 정도의 격차로 했어요. 압도적으로 지금 이겼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정권 심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또 이 그 김태호 전 구청장이 당선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이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뭐 여야를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저와 같은 운영이 맞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선거 자체에 있어서의 공천의 원칙, 공천의 인물, 공천의 전략 이런 부분의 어떤 실패와 아울러서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것이 공천은 뭐 당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뒤에 복심은 용산에 어떤 의중이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늘 좀 실질적으로 어떤 필드에 있는 분들이 느끼면서 결국 말씀드렸듯이 레드 카드는 아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옐로우 카드를 한번 줌으로써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미리 예방 주사를 맞고 내년 총선에 임해라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 뜻을 국민의힘과 용산이 새겨야 된다고 하면은 뭐 용산이나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다만 그 패배가 상당 부분 쓰라린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쓰라리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뭔가 되게 인정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근데 어쨌거나 지금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쓰라린 것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압승이라는 얘기는 국민의힘의 완패라는 얘기인 거죠.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본 선거가 있기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이건 지도부 책임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선거 상임 고문이기도 했었죠. 권영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이 지면 우리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저쪽 당도 뭐 그렇고 우리 쪽 당도 그렇고 이게 지고 이기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당 전체를 흔드는 요소가 될 만한 그런 선거는 아니잖아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뭐 김태우의 귀책 사유를 따지면서 그래서 거기 왜 공천했어? 막 이렇게. 왜 공천했어? 왜 그 사람 공천했어? 뭐 이런 얘기가 왜 특별 사면했어? 뭐 이렇게. 네, 뭐 그거야 뭐 특별 사면이야. 특별 사면했다고 공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좋지 않고. 그렇게 네, 뭐 막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건 좋지 않고 이렇게 나간다는 게 자꾸 지도부 책임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박준호 의원님. 지금 권영세 의원은 이게 뭔가 당 전체를 흔드는 그런 요소가 될 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선거 결과를 저희들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겸허히 당연히 이제 겸허히 수용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선거 결과에 따른 흔들림보다 이 패배 이후에 당에서 어떠한 쇄신책을 내놓을 것인지 그에 따른 흔들림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되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뭐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네. 지금 우리 이제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 당 지도부를 바라보았을 때 이 선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론을 주장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은 뼈아픈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손쉬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배를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만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쇄신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도부에서도 본인들의 그 위치와 자리를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요한 말씀인 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뭐 비대위를 올리고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박준호 위원님 당 특보시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8시 지금 이 시각에 아마도 오늘 오전 8시에 비공개 최고위를 열기로 했거든요. 아마 지금 최고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쇄신책이자 수습책을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게 수습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안이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회의 결과는 구체적인 네. 이제 쇄신책을 이제 뭐 내놓다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쇄신책을 마련하겠다 정도가 오늘 그 회의의 그 결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당 지도부가 보다 낮은 자세로 민심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란 말씀은 아마도 뭐 혁신이나 쇄신위원회의 어떤 출범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위원님. 네. 사실 혁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네, 네. 뭐 그냥 혁신이긴 해, 뭐 비대위 느낌의 혁신이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쇄신이 혁신위를 만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오만함을 견제하는 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는 이겼던 선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17%가 지는 선거를 맞이한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어쨌건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 과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를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데 대통령을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여당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할 때 견제도 좀 하고 긴장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전혀 하지 못했죠. 되려 김기현 대표는 처음에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열렸을 때도 공천을 안 하겠다는 기류로 이야기를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워낙 공천하자라고 하니까 공천을 한 결과로 지금 이 선거를 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것을 택하면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나고 윤석열 대통령 눈 안에 들려고 하니까 사실 국민의힘 전체 혹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지 못하고 이런 딜레마인데 사실 이것을 극복한다고 하면 네. 사실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테고 이런 어떤 선택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처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였던 표심이 또 내년 총선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혁신이 뭐 쇄신위가 있는다고 해도 그 위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게 결국 용산, 결국 윤석열 정부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어요. 한겨레가 오늘 일면에 용산의 패배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여당, 야당, 여야의 문제라기보단 용산의 패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볼까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전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전에서 졌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용산, 윤 대통령이 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인 건데 최진영 변호사님, 용산의 패배라는 말 동의하십니까? 답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여당의 패배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굳이 용산의 패배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정치적 다이내믹스가 어쨌든 간에 공천한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고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여당의 실패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는 것이지 이것을 용산의 패배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 특히 민주당의 프레임이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맥락은 충분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그 선거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그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그에 따르는 후폭풍이 이 선거까지도 저는 영향을 상당 부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거꾸로 그럼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이냐? 오히려 추가적인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리스크는 이제부터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의 실제적인 어떤 그 출발은 2차 출발은 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결국 당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의도로 출근하기는커녕 서초동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1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재명 대표와 지금 민주당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2차 사법 리스크, 검찰이 아닌 법원발 어떤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는 네. 그 사법 그 리스크 열차가 내년 4월에 있는 총선까지 압도적으로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용산의 패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환호하기보다는 민주당으로서도 네. 스스로 어떤 이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정치적 수사로서 내년 총선에 과연 민주당이 약이 될까? 반드시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영장이 선거 직전에 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전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한겨레는 용산의 패배라고 했는데 중앙일보 만평이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용산의 패배라고 보지 않더라도 일단 현재 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 등장을 했죠. 잠옷바람입니다.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난데없이 피용 콩알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김태우라는 콩알이 잉잉 울면서 지금 왔어요. 네, 김태우란 콩알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턱에서도 지금 땀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만평을 본다고 하면 박준호 위원님, 이게 용산의 패배라고 보지 않더라도 일단 김태우란 콩알이 용산의 유리창에 구멍을 낸 거 아니겠느냐라고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또 일단 언론과 또 이제 그 야당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한 몸으로 봐서 이제 공격을 할 것이고요. 네.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저러한 만평도 이제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땀을 흘리고 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들이 그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경선을 치렀고 또 그 경선은 저희 당 지도부의 영향력,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아닌 결국 강서구에 계시는 거기에 구민들과 당원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한 후보를 우리가 공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만평과 제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만평에 동의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땀을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용산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금 기사 하나입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 일부를 지금 붙였습니다.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 민심 겸허히 수용. 일단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일부 참모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전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입장을 내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대통령실의 책임과는 선을 긋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민심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그 패배한 정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가늠점이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대책을 세우고 여러 쇄신안을 내놓을 텐데요. 대책이 있으려면 철저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번 선거의 정확한 원인 분석은 결국 윤심 마케팅의 실패이고 정권 심판론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자신들이 했던 이 윤심 마케팅이 왜 패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국민들이 보여주시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사면을 하고 그 김태우 후보자를 다시 이 선거에 내놓은 그런 책임론을 좀 대통령실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선을 긋는 입장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선에 나왔던 수도권 위기론이 결국에는 실체가 있는 것이었고 그 수도권 위기론이 생각보다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위기감들이 당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